동해의 검푸른 파도가 거대한 구축함의 뱃머리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부서지고 있었다. 제1함대 사령관 강서윤 제독은 함교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2개는 함내의 조명을 받아 날카롭게 빛났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보다 더 단단하고 엄격해 보였다. 수천 명의 병력과 수십 척의 군함을 지휘하는 그녀의 어깨에는 언제나 무거운 책임감이 짓누르고 있었고 그녀는 그 무게를 견디는 법을 아주 오래전부터 체득하고 있었다. 함교 내부에는 오직 레이더의 전자음과 승조원들의 절제된 보고 소리만이 낮게 깔려 있어 긴장감을 더했다. 강서윤 제독은 대한민국 해군 내에서도 전설적인 인물로 통하는 강철 같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자였으며 적에게는 무자비한 심판자였으나 부하들에게는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지휘관이었다. 그녀가 지휘하는 제1함대는 현재 동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대규모 해상 기동 훈련을 수행 중이었고 모든 승조원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긴장 속에서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다. 훈련 상황판에는 붉은색과 푸른색 점들이 끊임없이 전멸하며 가상의 적과 아군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고 참모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제독의 입에서 떨어질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강서윤의 군복 안쪽 주머니에서 미세하지만 묵직한 진동이 느껴졌다. 훈련 중에는 개인적인 통신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 전화기만은 예외였다. 그것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직통 라인이거나 혹은 그녀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비상 연락망이었다. 그녀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주머니에서 검은색 위성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발신자 표시 화면에는 이름 대신 익숙한 숫자가 떠 있었고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기이한 예감이 들었다. 그것은 10년 전 세상을 떠난 전우의 유일한 혈육이 가진 번호였기 때문이었다. 강서윤입니다. 그녀가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녀의 평정심을 단번에 깨뜨리기에 충분했다. 이모, 살려주세요. 흑흑. 사람들이 문을 부수려고 해요.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 배경으로 들리는 둔탁한 타격음과 거친 욕설들이 강서윤의 귓가에 생생하게 파고들었다. 그것은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폭력적인 상황임이 분명했다. 강서윤의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고 함교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한 살기가 그녀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한민지, 전화기 너머의 소녀는 10년 전 작전 수행 중 강서윤을 대신해 폭탄 테러에 휘말려 사나한 한상철 상사의 하나뿐인 조카였다. 한 상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강서윤을 보호하려 했고 숨을 거두기 직전 피 묻은 손으로 그녀의 군복을 잡으며 어린 조카를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겼었다. 그날 이후 강서윤에게 한민지는 단순한 남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빚이자 지켜야 할 성역과도 같았다. 그런 아이가 지금 누군가에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은 강서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본능적인 분노를 일깨우기에 충분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훈련 상황판의 불빛 대신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민지야, 침착하게 들어. 지금 어디니? 그리고 밖에 있는 놈들은 누구야? 강서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눈앞의 바다를 찢어밟길 듯 사나워져 있었다. 집이에요. 삼촌이 남겨주신 그 집이요. 태성건설 사람들이라고. 당장 나가라고. 안 그러면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아이의 울음 섞인 대답 사이로 이 문 당장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라는 남자의 고함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생명의 위협이었고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묵인하고 있는 무법천지의 상황이었다. 강서윤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결단을 내렸다. 경찰에 신고하고 절차를 밟는 시간조차 아까웠다. 지역 경찰이 저런 조직 폭력배들과 결탁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전화기에 대고 단호하게 말했다. 민지야, 지금 당장 화장실이나 가장 안전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 그리고 절대 나오지 마. 이모가 지금 갈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널 지킬 테니까 조금만 버텨. 전화를 끄는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무거움이 느껴지는 동작으로 고개를 들어 함교의 정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인간적인 고뇌는 사라지고 오직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는 맹수의 냉혹함만이 남아 있었다. 항해장 현재 위치에서 민간인 거주 구역인 해안도시 포항까지 최단 거리 항로를 산출해 그녀의 명령이 함교의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다. 참모들과 승조원들은 귀를 의심하며 일제히 제독을 쳐다보았다. 훈련 구역을 이탈하여 민간 항구로, 그것도 예고 없이 이동한다는 것은 명백한 작전 규정 위반이었으며 자칫하면 군사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작전 참모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독님, 지금은 합동 훈련 중입니다. 상부의 허가 없이 항로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비상사태라도 발생한 것입니까? 강서윤은 참모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더욱 서늘해진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녀의 기세에 눌린 참모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비상사태다. 그것도 아주 위급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도 국가 유공자의 유족이 범죄 집단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경찰이나 행정력이 보호하지 못한다면 군이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군의 존재 이유인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대의명분을 걸고 자신의 모든 직위와 명예를 도박판에 던지고 있는 것이었다. 전 함대에 타전한다. 훈련 상황 중지. 현 시간부로 제1함대는 작전명 수호의 방패로 전환한다. 목표는 포항 외항. 전 속력으로 이동한다. 강서윤의 명령은 단호하고 명확했다. 통신관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제독의 명령을 예하 부대에 전달하기 시작했다. 함교 내부는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분주해졌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군인 특유의 규율은 유지되고 있었다. 제독의 명령은 곧 법이었고 그녀가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한 이상 부하들은 그저 따를 뿐이었다. 거대한 구축함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출력을 높이기 시작했고 선체 전체가 웅장하게 진동했다. 구축함의 거대한 선체가 급격하게 방향을 틀자 선미에서는 거대한 물살이 소용돌이치며 하얀 궤적을 만들어냈다. 주변을 호위하던 호위함들과 지원함들도 기함의 움직임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변경했다. 푸른 바다 위에서 수천 톤의 강철 괴물들이 동시에 방향을 바꾸는 광경은 실로 장관이면서도 공포스러운 위압감을 주었다. 강서윤은 창밖을 내다보며 멀어지는 훈련 구역을 뒤로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육지의 희미한 윤곽을 응시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민지의 안전과 그 아이를 위협하는 자들에 대한 처절한 응징만이 가득 차 있었다. CIC 육상 타격팀 및 해병대 신속대응 부대에게 출동 준비 명령을 내려라. 헬기 데크에는 UH-60 블랙호크를 대기시키고 무장은 실탄으로 완비한다. 그녀의 추가 명령에 함교 장교들은 다시 한번 경악했다.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무장 병력의 투입을 지시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군사작전의 실행을 의미했다. 무기 통제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독님, 시가지 내에서의 군사작전은 계엄 상황이 아니면 불법입니다. 정말로 무장 병력을 투입하실 생각이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자칫하면 내란죄로 몰릴 수도 있는 위험한 줄타기였다.
불법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군사법정에서 내가 따지겠다. 지금 내 눈앞에 중요한 것은 내 부하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아이가 공포에 떨고 있다는 사실 하나뿐이다.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달고 있는 이 계급장은 그저 장식품에 불과해. 강서윤은 허리춤에 권총을 고쳐 매며 차갑게 대답했다. 그녀의 결의는 이미 확고했다. 법과 절차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정의가 짓밟히는 것을 방관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녀에게 있어 군인의 명예는 종이 쪼가리에 적힌 규정이 아니라 지켜야 할 대상을 위해 행동하는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통신실에서는 국방부와 해군 작전 사령부로부터 빗발치는 문의 무전이 쏟아지고 있었다. 제1함대 현재 항로 변경의 사유를 보고하라. 강서윤 제독 즉시 응답하라. 이것은 명령 불복종이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상부의 다급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 함교를 울렸지만 강서윤은 통신관에게 손을 들어 제지했다. 모든 외부 통신을 차단해. 작전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는 침묵을 유지한다. 모든 책임은 사령관인 내가 진다. 그녀는 자신의 군사 인생 전체를 건 도박을 시작했고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구축함의 갑판 위로 해병대원들이 완전 군장을 갖추고 집결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영문도 모른 채 내려진 실전 명령에 대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그 누구도 불만을 토로하거나 망설이는 기색은 없었다. 그들은 강서윤 제독을 믿었다. 그녀가 내리는 명령이라면 분명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가 병사들 사이에 깔려 있었다. 강서윤은 함교 윈도우 너머로 정렬한 병사들을 내려다보며 10년 전 한 상사의 장례식장에서 맹세했던 다짐을 다시금 되새겼다. 네가 못다 한 일 내가 반드시 끝낸다. 네 조카는 내 목숨을 걸고 지킨다. 배는 최고 속도로 파도를 가르며 육지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엔진의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져 왔다. 강서윤은 다시 한번 위성 전화기를 꺼내 들었지만 이번에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민지가 숨죽여 기다리고 있을 그곳에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 전화벨 소리조차 놈들에게 위치를 노출시키는 단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시계를 확인했다. 육지 도착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40분. 그 40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질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초조함을 내색하지 않고 냉철하게 작전 지도를 머릿속으로 그렸다. 정보 분석관 해당 주소지의 위성 사진과 주변 지형 데이터를 확보해 진입로와 퇴로 그리고 매복 가능한 지점까지 전부 파악한다. 적의 규모는 불명확하지만 조직적인 폭력배로 추정된다.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놈들을 제압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술을 짠다. 그녀는 마치 전쟁터의 지휘관처럼 치밀하게 움직였다. 상대가 일개 폭력 조직일지라도 그녀에게는 적군과 다름없었다. 아니 오히려 적군보다 더 비열하고 악랄한 존재들이었다. 그녀는 사자처럼 토끼를 잡을 때도 전력을 다할 생각이었다. 함대는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멀리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의 풍경, 뒤편 어두운 골목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 폭력을 생각하면 강서윤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태성건설, 그리고 그 뒤를 봐주는 부패한 권력들. 그녀는 그들이 누구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오늘 밤 그들은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다. 그녀가 이끄는 것은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강림하는 강철의 심판자였다. 어두컴컴한 옷장 안에서 한민지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낡은 목조, 주택의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거친 고함과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음은 마치 바로 귓가에서 울리는 것처럼 생생하고 공포스러웠다. 그녀의 몸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눈을 뜰 수조차 없게 만들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저 야만적인 소음의 주인공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굶주린 짐승에 가까웠으며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이 집을 완전히 파괴하고 자신을 거리로 내쫓는 것이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이 악몽이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민지가 숨어 있는 이 집은 10년 전 세상을 떠난 삼촌 한상철 상사가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자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였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삼촌 손에 자란 그녀에게 이 집의 기둥 하나, 문지방 하나에는 삼촌과의 따뜻했던 추억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삼촌은 파병을 떠나기 전날 밤 어린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 이 집을 멋지게 고쳐주겠노라고 약속했었다. 비록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지만 민지는 삼촌의 영혼이 깃든 이 집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들이닥친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이 소중한 기억의 공간을 넘겨줄 수는 없었다. 집 밖에는 태성건설이라는 조끼를 입은 건장한 사내 10여 명이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그들의 우두머리인 조동철 이사는 고급 승용차 보닛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서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그의 눈빛에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일말의 공감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이 구역을 밀어버리고 올릴 고층 아파트와 그로 인해 얻게 될 막대한 이익에 대한 계산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공포만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비열한 사냥꾼이었다. 어이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기어나와 합의서에 도장만 찍으면 이사 비용 두둑하게 챙겨준다니까.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조동철의 목소리는 짐짓 부드러운 척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섬뜩한 살기가 깔려 있었다. 그의 부하들은 낄낄거리며 돌멩이를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거나 대문을 발로 차며 위협의 강도를 높여갔다. 깨진 유리 조각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조각나는 소리가 밤하늘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들에게 이 낡은 집과 그 안에 숨어 있는 어린 소녀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들의 야만적인 행위는 법의 감시망을 벗어나 있었고 오히려 법은 그들의 편인 것처럼 보였다. 사실 민지는 며칠 전부터 수차례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들은 태성건설 직원들과 몇 마디 나누고는 민지에게 오히려 핀잔을 주며 돌아갔었다. 아가씨, 이건 민사 문제라 경찰이 개입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재개발구역 지정된 곳이라 어차피 나가야 하는데 적당히 합의 보시죠. 경찰관의 그 무심한 한마디는 깡패들의 협박보다 더 깊은 절망을 민지에게 안겨주었다. 공권력은 약자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강자의 횡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있었다. 그녀는 세상에 철저히 혼자 남겨진 듯한 고립감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조동철은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슬슬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오늘 밤 안으로 이 집을 비우지 못하면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그것은 곧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져 구두발로 지시 엮으며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야, 그냥 밀어버려. 안에 사람 있든 없든 실수라고 하면 그만이야. 어차피 쥐새끼 한 마리 죽는다고 신경 쓸 사람 아무도 없어. 그의 잔혹한 명령에 부하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환호성을 지르며 집을 향해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들의 손에 들린 흉기들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번뜩였다. 골목 어귀에는 이웃 주민들이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 역시 태성건설의 협박에 시달리다 못해 헐값에 집을 넘기고 떠날 준비를 하는 처지였거나 나서봤자 자신들만 다칠 것이라는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력한 방관자들의 시선 속에서 폭력은 더욱 대담해지고 정당화되었다.
정의가 사라진 거리에는 오직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 힘의 정점에 서 있는 태성건설은 마치 이 도시의 주인이라도 된 양거들 먹거리고 있었다. 민지의 집은 이제 폭풍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옷장 속의 민지는 밖에서 들려오는 밀어버려라는 소리에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넣어둔 전화기를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었다. 조금 전 통화했던 강서윤, 제독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모가 지금 갈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널 지킬 테니까. 그 단호하고 힘찬 목소리는 절망의 늪에 빠진 민지에게 유일한 빛이었다. 하지만 현실의 공포는 그 희망을 끊임없이 갉아먹고 있었다. 정말 그분이 오실까?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까지 군인들이 올 수 있을까? 의심과 믿음이 교차하는 사이 쿵 하고 대문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조동철의 부하 중 가장 덩치가 큰 사내가 쇠망치로 대문의 잠금 장치를 부수고 마당으로 진입했다. 마당에 심어둔 작은 꽃밭은 그들의 군합 아래 무참히 짓밟혔다. 그 꽃밭은 민지가 삼촌을 생각하며 매년 봄마다 정성스레 가꾸어 온 것이었다. 아름다웠던 추억의 공간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민지는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참았다. 피맛이 입안에 번졌지만 그녀는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위치가 발각되는 순간 그녀에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조동철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들어와 현관문을 바라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우리 꼬마 아가씨가 술래잡기를 아주 좋아하는 모양이네. 그의 빈정거리는 목소리에 부하들이 킬킬거리며 동조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집이 참 낡았어. 불이 붙으면 아주 활활 잘 타겠는데 소방차가 오기 전에 다 타버릴지도 모르겠어. 그것은 명백한 방화 예고였다. 그는 정말로 불을 지를 수도 있는 위인이었다.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무법자의 광기가 그의 눈동자 속에서 이글거리고 있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희박해지는 것 같았다. 민지는 옷장 틈새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의지해 삼촌의 사진이 걸려있는 거실 벽 쪽을 바라보았다.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삼촌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느껴졌다. 삼촌,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삼촌을 불렀다. 10년 전 그때처럼 어디선가 삼촌이 나타나 자신을 구해줄 것만 같은 막연한 기대감이 들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놈들이 현관문을 두들기는 둔탁한 소리뿐이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을 직접 타격하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현관문은 낡았지만 꽤 튼튼한 참나무로 만들어져 있어 쉽게 열리지 않았다. 놈들은 짜증을 내며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빠루 가져와 문짝을 뜯어내버려. 쇠가 나무를 긁고 뜯어내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집 안전체를 울렸다. 민지는 귀를 막고 웅크린 채 몸을 더 작게 말았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강서윤 제독이 도착하기 전에 놈들이 먼저 들어올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시나리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끌려나가서 맞거나 억지로 도장을 찍게 되거나 아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한편 조동철은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에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그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비웃음을 흘렸다. 놀래라, 경찰 나리들이 또 어디서 음주 단속이라도 하시나 보네. 그는 이 구역의 경찰서장에게 매달 두둑한 뇌물을 상납하고 있었기에 경찰의 개입은 걱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이 온다면 민지를 업무 방해로 체포해 달라고 요구할 셈이었다. 모든 시스템이 자신을 위해 돌아가고 있다는 확신. 그것이 조동철을 더욱 오만하고 잔혹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작은 세상의 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쾅! 드디어 현관문의 경첩이 뜯겨나가며 문이 안쪽으로 넘어졌다. 먼지가 피어오르는 사이로 놈들의 그림자가 거실로 길게 드리워졌다. 찾았다. 놈들 중 하나가 환호성을 지르며 거실로 들이닥쳤다. 흑투성이 군화가 마루를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비명처럼 울렸다. 그들은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가구들이 넘어지고 그릇이 깨지고 옷가지들이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파괴 그 자체에 희열을 느끼는 듯한 그들의 행동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모습이었다. 민지가 숨어있는 안방 문 앞까지 그들의 발소리가 다가왔다. 민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옷장문 틈새로 놈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이제 안방 문만 열면 바로 옷장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전화기 화면이 깜박거렸다.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 표시였다. 마지막 희망마저 꺼져가는 듯한 절망적인 상황.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최후의 순간을 준비했다. 놈들에게 잡히더라도 절대 삼촌의 집을 포기한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이 삼촌에 대한 마지막 의리이자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무언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이내 집 전체를 진동시킬 만큼 거대해졌다. 그것은 자동차 엔진 소리도 천둥 소리도 아니었다. 훨씬 더 규칙적이고 강력하며 압도적인 기계음이었다. 거실에서 물건을 부수던 놈들의 동작이 멈췄다. 형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부하 중 하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마당에 있던 조동철도 고개를 들어 하늘과 바다 쪽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의아함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 소리는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헬리콥터의 로터가 공기를 찢는 소리와 거대한 디젤 엔진들이 동시에 돌아가는 굉음이 섞인 소리였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는 듯한, 혹은 지진이 일어난 듯한 진동이 땅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다. 민지도 옷장 안에서 그 진동을 느꼈다. 공포로 인한 떨림과는 다른 무언가, 거대한 힘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율이 온몸을 감쌌다. 그녀의 본능이 속삭였다. 이모가 오고 있다고, 정말로 약속을 지키러 오고 있다고. 조동철은 미간을 찌푸리며 담배를 바닥에 내던졌다. 뭐야, 갑자기 웬 헬기 소리야. 근처에서 훈련이라도 하나.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본능적인 불안감은 떨칠 수 없었다. 이 시간, 이 장소의 이런 소음은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야,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애나 찾아낼 시간 없다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거대해진 굉음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다. 부하들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았다. 거대한 그림자가 달빛을 가리며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멀리 어두운 바다, 수평선 너머에서부터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수십 개의 거대한 빛기둥이 밤하늘과 해안선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며 육지를 향해 쏟아졌다. 그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다가오는 심판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태성 건설 패거리들은 눈이 부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무력이 그들의 코앞까지 당도해 있었다. 사냥꾼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이제는 덫에 걸린 사냥감이 되는 순간이었다. 검은 밤바다를 가르는 제1함대의 기동은 마치 거대한 강철의 파도가 육지를 향해 쇄도하는 것과 같은 장관을 연출했다. 선두에 선 이지스 구축함은 그 육중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최고 속도로 물살을 가르며 하얀 포마를 맹렬하게 뿜어내고 있었다. 그 뒤를 따르는 호위함들과
초기 함들의 대열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하객진을 형성하며 포항 앞바다를 향해 진격했다. 엔진의 굉음은 바다 위를 낮게 깔린 안개를 찢어 발겼고 수십 척의 군함이 동시에 내뿜는 배기열은 차가운 밤 공기를 뜨겁게 달구기에 충분했다. 이것은 단순한 항해가 아니라 억눌린 분노를 가득 실은 심판의 행진이었다. 함교의 분위기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레이더 스크린에는 육지와의 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알리는 숫자가 빠르게 카운트다운되고 있었고 조타수들은 긴장된 손길로 거대한 군함을 조종하고 있었다. 강서윤 제독은 함장석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마치 돌로 조각한 듯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육상 작전 구역에 대한 전술적 배치가 완료되어 있었고 예상되는 모든 변수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군사적 커리어 전부를 건 도박을 하고 있었지만 눈동자에는 일말의 후회나 두려움도 비치지 않았다. 그 시각 대한민국 국방부 지하 벙커와 해군작전 사령부의 상황실은 발칵 뒤집혀 있었다. 훈련 구역을 이탈하여 민간 항구로 돌진하는 제1함대의 돌발 행동은 즉각 합참 의장에게 보고되었고 비상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제1함대의 이동 경로가 붉은색 실선으로 표시되고 있었는데 그 끝이 가리키는 곳은 명백하게 포항 시내였다. 작전 장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서로 고성을 지르며 상황 파악에 나섰지만 그 누구도 강서윤 제독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이것이 반란인지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실제 전시 상황인지에 대한 공포가 지휘부를 강타했다. 제1함대 사령관 지금 즉시 응답하시오. 귀관의 함대는 현재 지정된 작전 구역을 무단으로 이탈했다. 이것은 명백한 군법 위반이며 명령 불복종이다. 당장 함수를 돌려 복귀하라. 작전 사령관의 격앙된 목소리가 함교의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강서윤은 통신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무전기를 꺼버리라는 손짓을 했다. 통신관은 잠시 망설였지만 제독의 서슬퍼런 눈빛을 보고는 떨리는 손으로 메인 통신 회선의 스위치를 내렸다. 함교 안을 가득 채우던 시끄러운 경고음과 고함 소리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해상교통관제센터인 VTS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거대한 군함들이 민간 선박들이 다니는 항로를 가로질러 고속으로 접근하자 관제사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여기는 포항 VTS 귀함은 현재 입항 예정에 없는 군함이다. 즉시 속도를 줄이고 항로를 변경하라. 충돌 위험이 있다. 관제사의 다급한 외침이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지만 구축함은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기적을 길게 울리며 경고 신호를 보냈다. 백고동 소리가 밤바다를 진동시키자 인근을 지나던 어선들과 화물선들은 겁에 질려 급하게 뱃머리를 돌려 길을 터주었다. 바다의 제왕이 지나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함대 내부의 경납고에서는 또 다른 긴박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었다. 해병대 신속 대응 부대원들은 완전 군장 상태로 대기하며 서로의 장비를 점검해주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훈련 때와는 다른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실탄이 장전된 소총의 무게감은 그들에게 지금 상황이 실제 상황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다. 중대장은 대원들을 모아놓고 짧고 굵게 브리핑했다. 우리의 임무는 민간인 구출 및 무장폭력 집단 제압이다. 적은 민간인이지만 흉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살인 미수 용의자들이다. 망설이지 마라. 제독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신다. 우리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국민을 지킨다. 알겠나? 해병대원들의 우렁찬 복창 소리가 경납고를 울렸다. 그들은 강서윤 제독이 평소 얼마나 부하들을 아끼고 원칙을 중시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제독이 내린 명령이라면 비록 그것이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정의로운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었다.
헬기 데크에서는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들의 로터가 서서히 회전하기 시작하며 굉음을 냈고, 특수 부대원들이 로프 강화 준비를 마친 채 헬기에 탑승했다. 회전하는 날개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하강풍이 갑판 위의 바닷물을 사방으로 흩뿌리며 비장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함대가 포항 앞바다의 영일만 안쪽으로 깊숙이 진입하자 도시의 불빛들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해변가의 카페와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평화로운 불빛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가 바다에 반사되어 일렁였다. 이 평온한 일상의 풍경과 죽음의 무기를 가득 싣고 접근하는 회색빛 군함들의 대비는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었다. 함교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강서윤의 마음속에서도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키려는 평화가 저렇게 얇은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것임을,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평화를 깨는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역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갑자기 해경경비 정두척이 사이렌을 울리며 함대의 진로를 가로막고 나섰다. 작은 경비정들은 거대한 구축함 앞에서는 마치 장난감 배처럼 초라해 보였지만 그들은 필사적으로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해군 함정 당장 정지하라. 더 이상 접근하면 영해 침범 및 보안 위반으로 간주한다. 해경 정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강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조타장 침로 유지, 속도 그대로, 들이받을 기세로 밀고 나간다. 저들이 알아서 비킬 것이다. 그녀의 명령은 냉혹했다. 지금 그녀에게 1분 1초는 금쪽 같은 시간이었고 관료주의적인 절차 따위에 낭비할 여유는 없었다. 거대한 구축함의 함수가 산더미처럼 밀려오자 겁을 집어먹은 해경 경비정들은 충돌 직전에 급하게 키를 꺾어 옆으로 비켜났다. 구축함이 일으킨 거대한 너울에 경비정들이 심하게 요동치며 휘청거렸다. 강서윤은 그 모습을 곁눈질로 확인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중에 문책은 내가 다 받겠다. 지금은 비켜다오. 그녀는 마음속으로 사과를 전하며 다시 전방을 주시했다. 이제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는 불과 수킬로미터. 육안으로도 해안가의 건물들이 식별될 정도로 가까워졌다. 도시의 고위 관료들과 태성건설과 결탁한 지역 유지들의 전화기에도 불이 나고 있었다. 뭐라고 해군 함대가 들어왔다고, 훈련이 아니고 강서윤, 그 미친 여자가 정말로 쳐들어왔다는 거야. 시청 상황실과 경찰 서장실에서는 고함과 욕설이 난무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혹은 묵인한 불법적인 일들이 군대의 개입으로 인해 낱낱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했다. 군대는 그들이 평소에 뇌물로 매수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특히 강서윤 같은 원칙주의자는 그들에게 있어 가장 피하고 싶은 천적이나 다름없었다. 강서윤은 참모장에게 지시했다. 조명탄 준비해 상륙 지점 상공에 쏘아 올려 시야를 확보하고 놈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킨다. 숨을 곳은 없다는 것을 보여줘. 곧이어 구축함의 5인치 함포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었다. 쿵 하는 둔탁한 발사음과 함께 조명탄이 밤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잠시 후 눈부신 백색 섬광이 터지며 어두웠던 해안가 마을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다. 갑작스러운 빛의 폭격에 마을 사람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그 광경은 마치 신의 심판이 임박한 듯한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조명탄 빛 아래 드러난 마을의 풍경은 처참했다. 태성건설 용역들이 부수고 지나간 흔적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민지의 집 주변에는 여전히 십수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포진해 있는 것이 보였다. 고성능 광학 장비로 그 모습을 확인한 강서윤의 눈에서 다시금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다. 목표 확인, 거리 이영, 전 헬기 이륙하라. 해상 돌격대 고무보트 진수. 육상 타격팀 진입 개시.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블랙호크 헬기 편대가
갑판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투두두두두 헬기 편대가 대형을 이루며 저공비행으로 해안가를 향해 돌진하는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다. 함대의 측면에서는 고속 단정 RIB들이 물살을 가르며 해변으로 질주했다. 바다와 하늘 양쪽에서 입체적으로 전개되는 군사작전의 위용은 압도적이었다. 강서윤은 망원경을 통해 헬기들이 민지의 집 상공으로 접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헬기의 로터 소리에 맞춰 빠르게 뛰고 있었다. 민지야, 조금만 기다려. 이모가 다 왔어. 한편 서울의 국방부 장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받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강제독이 사람은 정말 앞뒤 안 가리고 저지르는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함대를 끌고 간 거야. 장관은 즉시 대통령에게 핫라인을 연결했다. 각하, 지금 동해에서 제1함대가 명령 없이 민간 지역으로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아직 교전은 없지만 상황이 매우 위급합니다. 제독을 해임하고 작전을 중지시킬까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대통령 역시 강서윤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이유 없이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다. 잠시 기다리세요, 장관. 강제독이 움직였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찰과 협조해서 민간인 통제부터 하세요. 무력 충돌만은 막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신중한 지시에 장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나든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임은 자명했다. 군이 민간의 부조리에 직접 개입한다는 것, 그것은 양날의 검과 같았다. 헬기 편대는 이제 목표 지점 바로 위 민지의 집 지붕 위를 선회하기 시작했다.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마당에 있는 조동철과 그의 부하들을 정조준했다. 갑작스러운 강풍과 눈부신 빛, 그리고 귀를 찢는 소음에 깡패들은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엎드리거나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다. 그들이 휘두르던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는 헬기의 기관총 앞에서는 이쑤시개보다 못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 하늘에서 굵은 로프가 떨어져 내리고 검은색 대테러 복장을 한 해병대원들이 번개처럼 강화하기 시작했다. 강서윤은 함교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이크를 잡았다. 이번에는 함내 방송이 아니라 헬기에 장착된 확성기를 통해 지상의 깡패들에게 직접 경고를 날리기 위해서였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 제1함대 사령관 강서윤 제독이다. 너희들은 현재 무장군인에 의해 포위되었다. 즉시 모든 흉기를 버리고 바닥에 엎드려라. 반항할 시에는 적대 행위로 간주하고 즉각 사살하겠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즉시 투항하라. 그녀의 목소리는 증폭되어 밤하늘 전체를 울렸고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신의 명령처럼 들렸다. 도시의 시민들은 창문을 열고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며 웅성거렸다. 세상에 군대가 조폭을 잡으러 온 거야. 저기 태성건설이 재개발한다고 난리치던 곳 아니야. 와, 진짜 속이 다 시원하다. 사람들은 두려움보다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오랫동안 지역사회를 괴롭혀온 악의 무리가 더 큰 힘에 의해 제압당하는 모습은 그동안 법이 해주지 못한 정의 구현을 실현하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강서윤의 무모한 결정은 의도치 않게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이제 작전은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었다. 해상에서는 구축함이 해안 봉쇄를 완료했고 공중에서는 헬기가 제압 사격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지상에서는 해병대가 진입을 시작했다. 강서윤은 함장에게 함교 지휘권을 잠시 위임하고 자신이 직접 현장으로 가기 위해 헬기 데크로 향했다. 부관이 만류하려 했지만 그녀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직접 민지를 안아주고 공포에 떨었을 그 아이에게 괜찮다는 말을 해줘야만 했다.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그 쓰레기 같은 자들이
무릎 꿇는 꼴을 봐야만 했다. 거대한 폭풍이 머리 위에서 내려앉은 듯 집 전체가 굉음과 진동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방 안의 낡은 형광등은 위태롭게 깜박거렸고 선반 위의 물건들은 제멋대로 춤을 추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옷장 속에 숨어있던 한민지는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지만 자신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의 압도적인 소음이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 집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다. 밖에서 문을 부수던 깡패들의 욕설과 고함 소리는 이미 그 거대한 기계음에 묻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렸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는 오직 천지를 뒤흔드는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와 심장을 조여오는 두려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마당에 있던 조동철과 그의 부하들은 갑자기 닥친 재앙 같은 상황에 넋을 잃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강력한 하강풍이 몰아치며 흙먼지와 나뭇잎들이 소용돌이쳐 그들의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들었다. 밤하늘을 가득 메운 수십 대의 헬리콥터에서 쏟아지는 서치라이트 불빛은 그들을 엑스레이처럼 투시하며 꼼짝 못하게 좌잠매고 있었다. 이게 뭐야? 전쟁이라도 난 거야. 조동철은 바람에 날려가지 않으려 기둥을 붙잡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프로펠러 소리에 흩어져 버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돼. 거대한 벌집을 건드렸음을 깨달았지만 도망칠 곳은 이미 어디에도 없었다. 헬리콥터의 측면 도어가 열리고 검은색 대테러 복장을 한 해병대원들이 레펠 로프를 타고 지상으로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동작은 마치 기계처럼 정교하고 신속했으며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속도였다. 로프를 타고 내려온 대원들은 착지와 동시에 사주 경계를 취하며 총구를 깡패들에게 겨누었다. 그들의 소총 끝에 달린 레이저 조준기의 붉은 점들이 깡패들의 가슴과 이마 위에서 춤을 추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움직이면 즉시 사살하겠다는 무언의 그러나 가장 확실한 살인 예고였다. 압도적인 무력 앞에 깡패들이 들고 있던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는 어린아이 장난감처럼 초라해 보였다. 전원무기 버려손 머리 위로 엎드려 움직이면 쏜다. 확성기를 통해 터져 나오는 진압 부대장의 명령은 천둥 소리보다 더 위압적이었다. 태성건설의 용역 깡패들은 평소 약자들 앞에서 보여주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색이 되어 무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거리는 금소금이 들리기도 전에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벌벌 떨기 시작했다. 그들 중 몇몇은 너무 놀라 오줌을 지리거나 헛구역질을 해대고 있었다. 폭력으로 남을 지배하던 자들이 더 큰 폭력 앞에 얼마나 비겁하고 나약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한편 집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깡패 서넛은 밖의 상황을 모른 채 여전히 안방문을 부수고 있었다. 거의 다 됐어. 이 계집애 끌고 나오기만 하면. 그 순간 거실 창문이 와장창 깨지며 섬광탄이 안으로 날아들었다. 펑하는 폭음과 함께 눈을 멀게 하는 백색 섬광이 터졌고 놈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고 바닥을 굴렀다. 그 혼란을 틈타 창문과 현관을 통해 해병대원들이 들이닥쳤다. 클리어 클리어 짧고 간결한 외침과 함께 대원들은 순식간에 놈들을 제압해 수갑을 채웠다. 놈들의 얼굴이 마룻바닥에 처박히는 데는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옷장 속의 민지는 밖에서 들려오는 펑 소리와 낯선 남자들의 외침에 숨이 닿을 것만 같았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놈들이 쳐들어왔구나.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몸을 웅크렸다. 그때 누군가가 옷장 문을 벌컥 열었다. 강렬한 전술 조명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민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목소리는 깡패들의 거친 욕설이 아니었다. 한민지 양입니까? 안심하십시오.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구하러 왔습니다.
방탄 헬멧과 고글 뒤에 가려진 병사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그제야 눈앞에 있는 사람이 깡패가 아닌 군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짙은 국방색 얼룩무늬 군복 그리고 가슴에 박힌 대한민국 해병대라는 붉은 명찰. 그것은 10년 전 삼촌이 입고 있었던, 그리고 영정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삼촌이 입고 있던 바로 그 옷이었다. 안도감과 함께 참았던 설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해병대원은 재빨리 총을 뒤로 돌려매고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이제 괜찮습니다. 우리가 왔으니까요. 아무도 민지 양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집 밖의 상황은 이미 완전히 정리되어 있었다. 마당은 무릎을 꿇고 손을 머리 뒤로 깍지 낀 채 엎드려 있는 깡패들로 가득 찼고 그 주위를 완전 무장한 해병대원들이 철통같이 감시하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헬기들이 선회하며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고 멀리 해상에서는 구축함의 서치라이트가 이 현장을 비추고 있었다. 이 비현실적인 광경에 동네 주민들은 대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들은 평생 볼 수 없는 영화 같은 장면을 목격하며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히던 악당들이 처참하게 제압당하는 모습에 묘한 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상공에서 맴돌던 가장 큰 헬기 한 대가 마을 입구의 공터에 착륙했다. 거센 바람이 다시 한번 몰아쳤고 로터가 서서히 멈추자 연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강서윤 제독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복 차림이 아닌 전투복 위에 방탄조끼를 걸치고 허리에는 권총을 찬 그녀의 모습은 전장의 여신과도 같았다. 그녀가 헬기에서 내려 지상에 발을 디디자 도열해 있던 참모들과 경호 병력이 그녀를 호위하며 민지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분노가 서려 있었고 주변의 공기마저 그녀를 중심으로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다. 조동철은 엎드린 채 곁눈질로 다가오는 군인들의 무리를 훔쳐보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여군 장교의 어깨에서 빛나는 두 개의 별소장 계급장을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경찰서장이나 시장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국가의 무력을 지휘하는 진짜 권력자가 나타난 것이다. 도대체 저 꼬맹이가 뭐길래 투스타가 직접 오는 거야.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그의 머릿속은 혼란과 공포로 뒤범벅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고아가 아니라 호랑이 새끼였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다. 강서윤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엎드려 있는 조동철과 깡패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과 혐오가 담긴 눈빛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곧장 현관으로 향했다. 부서진 대문 짓밟힌 꽃밭, 그리고 깨진 유리창들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올 때마다 그녀의 미간은 더욱 깊게 구겨졌다. 이것은 단순한 주거 침입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의 유산에 대한 모독이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어 하얗게 질린 손가락 마디를 감추며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집안에서 부축을 받으며 나오던 민지와 마당으로 들어서던 강서윤의 시선이 마주쳤다. 흙투성이가 된 채 눈물 범벅이 된 소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강서윤의 눈에서 얼음장 같은 냉기가 사라지고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차올랐다.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가 민지 앞에 섰다. 민지는 눈앞에 낯선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주는 중년의 여군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다. 이모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임을 직감한 것이다. 10년 전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젊고 강인했던 그 여군의 얼굴이 민지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다. 강서윤은 말없이 민지를 와락 끌어안았다. 강철 같던 제독의 품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포근했다. 미안하다 민지야. 이모가 너무 늦게 왔어. 내가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천하를 호령하는 제독도 자신을 대신해 죽은 전우의 조카 앞에서는 한 명의 죄인이자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민지는 그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무서웠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민지의 통곡 소리가 마당을 울리자 주변에 서 있던 강인한 해병대원들조차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조동철은 이제야 상황 파악이 완전히 끝났다. 자신이 괴롭히던 그 소녀가 해군 제독, 그것도 실병력을 지휘하는 함대 사령관의 비호를 받는 존재였다니 그는 자신의 운명이 끝장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어떻게든 살기를 찾기 위해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그래, 법대로 하자고 하면 돼. 군인이 민간인을 함부로 체포할 수는 없어. 변호사를 부르고 언론에 알리면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는 헛된 희망을 품으며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그의 얄팍한 계산은 강서윤의 분노 앞에서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곧 깨닫게 될 터였다. 강서윤은 민지를 진정시킨 뒤 부관에게 지시해 민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게 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마당에 엎드려 있는 조동철 쪽으로 걸어갔다. 군화 발소리가 뚜벅뚜벅 울릴 때마다 조동철의 심장은 쪼그라들었다. 강서윤은 조동철 앞에 멈춰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그림자가 조동철의 전신을 덮어버렸다. 고개를 들어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조동철은 쭈뼛거리며 고개를 들었고 강서윤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은 사람의 눈이라기보다는 먹잇감을 노려보는 맹수의 눈에 가까웠다. 내 놈이 대장인가? 강서윤이 물었다. 조동철은 억지로 쾌척하며 대꾸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거 엄연한 불법이야. 군인이 민간인 구역에 들어와서 이래도 되는 거야. 내 변호사 오면 당신들 다 고소할 거야. 그는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목소리의 끝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서윤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조소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불법 고소, 그래, 마음대로 지져봐라. 하지만 내 놈이 살아서 재판장에 갈 수 있을지부터 걱정해야 할 거다. 너는 오늘 대한민국 군인의 영린을 건드렸어.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골목 입구에 도착했다. 늦게나마 상황을 파악하고 달려온 지역 경찰들이었다. 경찰서장이 차에서 내려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는 무장한 해병대원들과 헬기를 보고 기겁하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병력을 물리시오. 여기는 내 관할 구역이오. 서장은 평소 태성건설에게 받아먹은 뇌물 때문에 어떻게든 조동철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강서윤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려 했지만 경호 대원들이 총으로 그를 가로막았다. 비키시오. 나는 이 지역 경찰서장이요. 서장은 발악했지만 강서윤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조동철만을 응시하며 차가운 선고를 내렸다. 헌병대 이놈들을 전원 연행해. 죄목은 군사작전 방해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테러 행위, 그리고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다. 저 집은 이제부터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녀의 말 한마디로 민지의 집은 단순한 민가가 아닌 군이 지키는 요새가 되었다. 억지 논리였지만 지금 이 현장에서 그녀의 말은 곧 법이었다. 해병대원들이 거칠게 조동철과 부하들을 일으켜 세워 짐짝처럼 트럭으로 끌고 갔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조동철의 비명은 공허하게 울려 퍼지다 사라졌다. 경찰서장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강서윤과 눈이 마주쳤다. 강서윤은 서장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도 조만간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될 거요. 직무유기, 그리고 범죄 조직과의 유착 혐의로 옷 벗을 준비나 하시오. 서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평화가 아니라 더 큰 폭풍이 오기 전의 긴장감이었다. 강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헬기의 소음은 잦아들었지만 별들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의 일은 내일 아침 뉴스 일면을 장식할 것이고 국회와 국방부에서는 자신을 잡아먹으려 들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상관없었다. 민지의 안전을 확인한 이상 그녀에게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다. 10년 전 한 상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상철아, 이제 시작이다. 지켜봐라. 태성건설 용역 깡패들이 전원 제압된 민지의 집마당은 이제 거대한 야전포로 수용소를 방불케 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땅에 처박은 깡패들의 등 뒤로는 완전 무장한 해병대원들이 소총을 파지한 채 서슬퍼런 눈빛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구역의 지배자처럼 군림하며 온갖 폐악을 부리던 자들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초라한 범죄자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하늘을 뒤덮었던 헬기의 로터 소리가 잦아들면서 깡패들의 거친 숨소리와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는 신음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체포 현장이 아니라 압도적인 무력에 의한 완전한 정복의 현장이었다. 강서윤 제독은 굳게 다문 입술로 엉망이 된 마당을 둘러보았다. 짓밟힌 꽃밭과 부서진 대문 조각들은 그녀의 마음을 후벼 파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포박된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조동철 앞으로 다가갔다. 조동철은 군화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강서윤은 그를 굽어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가 부순 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군인의 영혼이 깃든 곳이다. 너희 같은 쓰레기들이 감히 발을 들일 곳이 아니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조동철의 가슴에 꽂혔고 그는 감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해병대 의무관이 급히 달려와 민지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다행히 외상은 없었지만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로 인해 민지는 탈진 상태에 가까웠다. 의무관은 민지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따뜻한 물을 건넸고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아들었다. 강서윤은 민지의 곁으로 다가가 한쪽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 민지야, 이제 안심해도 돼. 이 사람들이 다 잡아갈 거야.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마. 그녀의 목소리는 깡패들을 대할 때와는 180도 다른 어머니와 같은 자애로움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그제야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에 고였던 눈물이 다시 주르륵 흘러내렸다. 현장에 도착한 헌병대 차량들이 줄지어 골목을 메우기 시작했다. 일반 경찰차가 아닌 군용 헌병 트럭의 등장은 주민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헌병들은 절도 있는 동작으로 차에서 내려 해병대원들로부터 깡패들의 신병을 인도받았다. 깡패들은 마치 짐짝처럼 거칠게 트럭 짐칸으로 던져졌다. 아파요. 살살 좀 합시다. 놈들 중 하나가 반항하듯 소리쳤지만 돌아온 것은 헌병의 차가운 몽둥이 찜질 뿐이었다. 조용히 해. 너희는 지금 민간인이 아니라 테러 용의자로 간주되어 이송되는 것이다. 군법의 무서움을 곧 알게 될 거다. 헌병 분대장의 서리빨 같은 호통의 놈들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경찰서장은 이 광경을 보며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려 했지만 강서윤의 부관이 다가와 그의 휴대폰을 낚아채 버렸다. 서장님, 지금 누구에게 전화를 하시는 겁니까? 혹시 공범들에게 상황을 보고하려는 건 아니시겠지요? 부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장은 말문이 막혔다. 아, 아니요. 상부의 보고를. 그는 더듬거리며 변명했지만 부관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보고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서장님은 여기서 꼼짝 말고 대기하십시오. 곧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람이 내려올 겁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구금 선언이었다. 강서윤은 집 안으로 들어가 내부의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난장판이 된 거실, 깨진 가구들 사이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액자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유리가 깨진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상철 상사와 어린 민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들어 있었다. 강서윤은 조심스럽게 액자를 집어들고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사진 속 한 상사의 눈망울이 마치 그녀를 쳐다보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졌다. 상철아,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네가 그토록 아끼던 집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그녀는 깨진 유리에 손가락이 베이는 것도 모른 채 사진을 꽉 움켜쥐었다. 그때 함대 사령부로부터 긴급 무전이 들어왔다. 사령관님, 현재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에서도 냄새를 맡고 헬기를 띄운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참모장의 다급한 보고에도 강서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언론의 접근은 불허한다. 작전구역 내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접근하는 모든 민간 항공기에 경고 방송을 해 지상의 기자들도 통제선 밖으로 물러나게 하고, 단 현장 사진이나 영상 촬영은 막지 마라. 오히려 이 참상을 세상이 똑똑히 보게 해야 한다. 그녀는 이 사건을 덮을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공론화하여 썩은 환부를 도려낼 작정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 공포가 가라앉자 하나둘씩 집 밖으로 나와 이 진기한 구경거리를 지켜보았다. 그들은 평소 자신들을 괴롭히던 태성건설 깡패들이 군인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다. 개중에는 해병대원들에게 다가와 음료수를 건네거나 박수를 보내는 주민들도 있었다. 군인 양반들 정말 고생 많소.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한 노인이 해병대원의 손을 잡고 울먹였다. 군의 무력 개입은 절차상으로는 불법일지 몰라도 주민들의 정서상으로는 그 어떤 법보다도 확실하고 정의로운 심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강서윤은 다시 마당으로 나와 도열한 해병대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엄격했지만 그 속에는 부하들에 대한 깊은 신뢰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제군들, 오늘 너희가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작전 수행이 아니었다. 너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군의 존재 이유를 증명했다. 비록 절차상의 문제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모든 책임은 사령관인 내가 진다. 너희는 고개 숙이지 마라. 그녀의 짧지만 강렬한 연설에 병사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기꺼이 처벌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조동철과 깡패들이 모두 헌병 트럭에 실려 떠나고 경찰서장마저 헌병차 뒷좌석에 태워져 연행되었다. 현장에는 이제 강서윤과 민지 그리고 경계 병력만이 남았다. 강서윤은 부관을 불러 지시했다. 공병대를 호출해 오늘 밤 안으로 부서진 대문과 창문을 임시로라도 복구한다. 그리고 민지가 안정을 취할 때까지 여군 부사관들을 교대로 배치해서 곁을 지키게 해. 절대 혼자 두지 마라. 그녀는 군사작전의 마무리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사후 관리까지 세심하게 챙겼다. 그녀에게 민지는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가족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민지는 헌병 트럭이 사라진 골목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강서윤에게 다가왔다. 이모, 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어떡해요? 아직 공포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목소리였다. 강서윤은 민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걱정 마라. 저들은 군사 재판을 받게 될 거야. 일반 법정과는 다르다. 돈이나 권력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이지.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아마 영원히 사회로 돌아오지 못할 거다. 이모가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마. 강서윤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확신에 민지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도시의 밤은 깊어갔지만 사건의 파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포항 해군 진입 사건, 조폭 잡는 투스타 같은 제목의 영상과 글들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대부분은 공권력의 무능을 비판하며 강제독의 행동에 환호를 보냈지만 일각에서는 군의 정치 개입이나 월권 행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론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정치권은 이 사태가 자신들에게 미칠 유불리를 계산하느라 분주해졌다. 강서윤은 자신이 쏘아올린 신호탄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 시각 서울의 한 고급 요정에서는 태성건설의 회장과 정계의 유력 인사들이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모른 채 조동철이 일을 잘 처리했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조 이사가 일 처리는 확실하지요. 그깟 계집애 하나 쫓아내는 거야. 식은 죽먹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하나가 거만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때 회장의 비서가 사색이 되어 룸으로 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포항 현장에 해군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조 이사는 헌병대에 끌려갔고 현장은 군 병력이 장악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웃음소리가 뚝 끊기고 정적이 감돌았다. 강서윤은 민지의 집 거실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다.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녀는 쉴 틈이 없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었다. 물리적인 적은 제압했지만 보이지 않는 적들, 즉 법과 제도, 그리고 정치라는 이름의 거대한 벽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위성 전화기를 들어 함대의 참모장에게 연결했다. 함대는 현 위치를 고수하며 경계 태세를 유지한다. 단 도발 행위는 절대 금지다. 나는 여기서 사태를 수습하고 내일 아침 복귀하겠다. 부재중 지휘권은 참모장에게 위임한다. 그녀는 전장의 지휘관으로서 냉철함을 잃지 않았다. 집 밖에서는 공병대원들이 도착해 파손된 문과 창문을 수리하는 망치 소리가 들려왔다. 그 규칙적인 소음이 오히려 강서윤에게는 마음의 안정을 주었다. 파괴된 것을 고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 그것이 군인이 해야 할 또 다른 임무였다. 민지는 소파에 웅크린 채 잠이 들었고 여군 하사가 그 곁을 지키며 부채질을 해주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강서윤은 다짐했다. 이 평화를 깨뜨리려는 자가 있다면 그게 누구든 설령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맞서 싸우겠노라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다. 강서윤은 그것이 한상철 상사의 별이라고 생각했다. 보고 있나 상철아, 내 조카는 안전하다. 그리고 네가 지키려 했던 이 집도 무사해. 그녀는 마음속으로 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다. 10년 전의 그날 화염 속에서 자신을 밀쳐내고 대신 죽음을 맞이했던 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그날의 부채감은 지난 10년 동안 그녀를 짓눌러온 족쇄였지만 오늘 밤 비로소 그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책임감을 짊어지게 되었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강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곧 국방부 조사단과 검찰이 들이닥칠 것이다. 그들은 그녀를 범죄자 취급하며 신문하려 들겠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한 행동은 군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기에 부끄러움은 없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제복 입은 군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2라운드의 공이 울릴 시간이었다. 해군본부 법무실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강서윤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다. 강서윤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법무실장의 다급하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동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장관님께서 경로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로 압송하라는 지시까지
고려 중이십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변호인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 모든 행동은 작전 일지에 기록되어 있고 저는 제 판단에 대해 해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서울로 오라면 가겠습니다. 내 발로 걸어서 전화를 끄는 강서윤은 민지가 자고 있는 방을 한 번 더 들여다보았다. 세상 모르고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폭풍우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답고 강인했다. 그녀는 부관에게 짧게 지시했다. 가자. 늑대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그녀는 성큼성큼 대문을 나섰고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 계급장을 황금빛으로 비추었다. 그녀의 뒤로 해병대원들이 경례를 붙였고 그들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 차 있었다. 진정한 리더의 뒷모습은 말이 없어도 웅변하는 법이었다. 아침 해가 수평선 위로 붉게 솟아오르며 포항의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밤새 이어진 긴박했던 군사 작전의 열기는 차가운 아침 공기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지만 민지의 집 주변에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강서윤 제독은 마당 한가운데 의자를 놓고 앉아 골목 입구 쪽을 주시하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예상대로 먼지를 일으키며 검은색 고급 세단 5대가 줄지어 나타났다. 차들은 해병대 저지선 앞에서 멈춰 섰고 뒷좌석 문이 열리며 말끔한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울에서 급파된 국방부 검찰단과 태성건설의 법무팀 변호사들이었다. 선두에 선 남자는 국방부 고등검찰부장 박형석 대령이었다. 그는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지만 특유의 오만하고 권위적인 태도는 감출 수 없었다. 그는 해병대원들이 길을 막아서자 불같이 화를 내며 신분증을 흔들었다. 비켜, 내가 누군지 알아. 국방부 검찰단이다. 강서윤 제독을 긴급 체포하러 왔다. 그의 고함 소리에 해병대원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물러서지는 않았다. 그들에게는 직속상관인 강 제독의 명령이 검찰관의 영장보다 더 우선이었다. 박형석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강서윤이 앉아있는 마당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강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형석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표정은 폭풍우 앞에 바다처럼 고요하고 깊이를 알 수 없었다. 박대령, 오랜만이군. 아침부터 목청이 좋아서 다행이야. 그녀의 차분한 인사에 박형석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제독님, 지금 농담하실 때가 아닙니다. 무단 병력 동원, 군사 기밀, 누설 직권, 남용, 그리고 민간인 불법 체포 감금까지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지휘권을 내려놓고 동행하시죠. 더 이상 망신당하기 싫으시면. 그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강서윤을 압박했다. 박형석의 뒤에서는 태성건설의 회장 백승기가 거만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지역 정계와 법조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이번 재개발 사업의 총책임자이자 모든 폭력 사태의 배우였다. 백승기는 강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허여자 제독이라더니 기가 아주 세시구만. 군인이 나라나 지킬 것이지 남의 장사하는 데 와서 깽판을 쳐.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 주가가 오늘 아침에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아. 그 피해 보상 다 하려면 당신 연금 가지고는 택도 없을 텐데. 그는 돈이면 다 해결될 것이라 믿는 천박한 자본가의 전형이었다. 강서윤은 백승기의 도발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백승기 회장, 제발로 찾아와 주니 수고를 덜었군. 당신을 찾으러 가야 하나 고민하던 참이었는데. 그녀의 여유로운 태도에 백승기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 뭐라고 했어?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백승기가 소리치려 하자 강서윤은 부관에게 손짓했다. 부관은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켜서
백승기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어제 연행된 조동철의 진술 영상과 그가 소지하고 있던 비밀 장부가 적나라하게 떠 있었다. 영상 속의 조동철은 헌병대의 신문에 못 이겨 모든 것을 불고 있었다. 회장님이 시켰습니다. 깡패들을 동원해서라도 무조건 쫓아내라고 경찰서장한테 뇌물 준 것도 다 회장님 지시였습니다. 불을 질러서라도 밀어버리라고. 조동철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백승기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장부에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의 명단과 금액, 그리고 청부 폭력을 지시한 날짜와 대가성 입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폭행 교사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단체의 수괴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박형석 검찰관도 화면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애써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이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입니다. 군 헌병대가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은 없어요. 이 증거들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는 법리적인 논리를 내세워 백승기를 보호하려 했다. 이미 백승기 측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약속받은 그로서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뒤집어야만 했다. 강제독 당신은 지금 월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료들 당장 파기하고 백 회장님께 사과하십시오. 하지만 강서윤은 박형석의 말을 단칼에 잘랐다. 박대령법 공부를 헛했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군사작전 지역 내에서 군의 작전을 방해하거나 군인 및 군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는 군수사기관이 긴급 체포하여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어제 이 집을 임시 군사작전 구역으로 선포했지. 또한 이 사건은 단순 민사 사건이 아니라 테러 방지법에 저촉되는 준군사적 위협 행위로 간주한다. 그녀의 논리는 다소 억지스러웠지만 현장 지휘관으로서의 재량권을 극대화한 전술적 해석이었다. 강서윤의 서슬퍼런 선언에 백승기는 뒷걸음질을 쳤다.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누군지 알아. 국방위원장하고 형동생 하는 사이야. 전화 한 통이면 너 같은 건 바로 옷 벗길 수 있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강서윤은 이미 헌병대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백승기 당신을 살인교사, 뇌물공여, 그리고 군 작전 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백승기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 으악, 이거 안 놔. 변호사 불러. 백승기의 비명은 처량하게 울려 퍼졌다. 박형석은 이 막무가 내식 체포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제동님 정말 미치신 겁니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강서윤은 차갑게 대답했다. 감당은 내가 한다. 너는 가서 보고서나 똑바로 써라. 정의가 무엇인지, 군인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그녀는 백승기가 헌병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태성건설 변호사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왕좌왕하다가 차를 타고 도망치듯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민지를 위협하던 거대한 악의 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현장에 남아있던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장면을 카메라에 담느라 셔터를 눌러대기 바빴다. 상황이 정리되자 강서윤은 조용히 자신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풀어 박형석에게 건넸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나를 체포하고 싶으면 해라. 순순히 따르겠다. 그녀의 돌발 행동에 박형석은 멍하니 권총을 받아들었다. 조금 전까지 호랑이처럼 포효하던 제독이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투항한 것이다. 그것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임무를 완수한 전사의 당당한 태도였다. 해병대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령관이 부하들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강서윤은 민지가 있는 방 쪽을 향해 마지막으로 눈인사를 보냈다. 창문 너머로 민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서윤은 입모양으로 괜찮아라고 말하며 안심시켰다. 그리고 그녀는 박형석이 이끄는 검찰단 차량에 스스로 올랐다. 차가 출발하자 도열에 있던 수백 명의 해병대원들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올렸다. 필승 그들의 함성은 포항 앞바다를 뒤흔들었고 강서윤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부하들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군복을 벗게 될지라도 후회는 없었다. 서울로 압송된 강서윤은 곧바로 국방부 지하 조사실에 구금되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눈부신 형광등 불빛만이 그녀를 반겼다. 그녀는 며칠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조사관들은 그녀를 징계하고 불명예 전역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절차상의 오류를 파고들었다. 왜 상부의 명령을 무시했나?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모욕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강서윤은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내 판단은 옳았고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그녀의 답변은 한결같았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국방부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과 강서윤이 확보한 태성건설의 비리 장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들은 강서윤을 부패를 척결한 참군인으로 영웅시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윤 제독 징계 반대 및 포상 청원이 올라와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인터넷에서는 갓서윤, 현실판 이순신 같은 별명이 유행했고 반대로 백승기 회장과 유착한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정부와 군 수뇌부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국방부 장관은 딜레마에 빠졌다. 강서윤을 원칙대로 처벌하자니 국민적 저항이 두렵고 그냥 넘어가자니 군의 지휘 체계가 무너질까 걱정되었다. 결국 장관은 비공개 군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절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징계위원회 당일 강서윤은 정복을 갖춰 입고 위원들 앞에 섰다. 위원장은 육군 대장 출신의 합참의장이었다.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강서윤을 내려다보았다. 강 제독 기관의 행동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준 것은 사실이나 군의 명령 체계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과오다. 이에 대해 변명할 말이 있는가? 강서윤은 똑바로 앞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것을 제1의 사명으로 합니다. 저는 그날 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보호하지 못한 한 어린 국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제 부하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절차와 규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 부하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마십시오. 그들은 오직 제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강서윤의 최후 진술은 회의장 내의 공기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위원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 역시 군인이었기에 강서윤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을 것이다. 계급장과 규정 뒤에 숨어 있고 지냈던 군인 본연의 정신을 강서윤이 일깨워준 셈이었다. 긴 논의 끝에 위원장은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시민 강서윤, 귀관은 명령 불복종 및 무단 병력 동원의 죄가 인정된다. 허나 그 동기가 인도적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거대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참작한다. 이에 본 위원회는 결과는 정직 3개월 및 보직 해임이었다. 불명예 전역이나 구속은 면했지만 사실상 군 생활의 끝을 의미하는 중징계였다. 함대 사령관직에서 물러나 한직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강서윤은 담담하게 결과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경례를 하고 회의장을 걸어 나왔다. 복도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인터뷰를 거절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그녀가 원한 것은 명예나 인기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양심에 떳떳한 것, 그리고 민지와의 약속을 지킨 것만으로 충분했다. 밖으로 나오자 따스한 햇살이 그녀를 반겼다. 그리고 정문 앞에는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다. 민지였다. 민지는 수줍은 듯 꽃다발을 들고 서 있다가 강서윤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이모 고생하셨어요. 민지의 밝은 미소를 보는 순간 강서윤은 지난 며칠간의 고초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지를 꼭 껴안아 주었다. 그녀의 어깨에서 별은 떨어졌을지 몰라도 그녀는 이제 한 아이의 진정한 수호천사가 되었다. 그것은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태성건설 백승기 회장과 경찰서장, 그리고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강서윤이 목숨을 걸고 쏘아 올린 공은 대한민국 사회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거대한 수술이 되었다. 사람들은 강서윤을 제복 입은 정이라고 칭송했지만 정작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군인이 아닌 민지의 후견인이자 평범한 시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현역 시절처럼, 아니 그보다 더 빛나고 있었다. 3개월이라는 정직 기간은 강서윤에게 있어 군 생활 30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긴 휴식이었다. 그녀는 관사에서 짐을 정리하고 사령관 집무실을 비우던 날을 기억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바다였고 자신의 전부였던 함대였기에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울 법도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홀가분했다.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상자 안에 넣으며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군항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다. 회색빛 군함들이 정박해 있는 항구는 언제나처럼 웅장했고 펄럭이는 태극기는 바람에 힘차게 날리고 있었다. 그녀는 비록 지휘봉을 내려놓지만 저 배들은 여전히 바다를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었다. 그녀가 정문을 나설 때 예고 없는 장관이 펼쳐졌다. 사령부 건물을 빠져나오는 길 양옆으로 수백 명의 장병들이 도열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모여 떠나는 사령관에게 마지막 예우를 갖추고 있었다. 강서윤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장병들은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필승 수고하셨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우렁찼지만 물기 어린 떨림이 섞여 있었다. 강서윤은 그들의 눈빛 하나하나를 마주하며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지킨 것이 단순히 국가의 영토가 아니라 이 젊은 병사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정의와 신념이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별 2개짜리 계급장보다 훨씬 더 빛나는 훈장이었다. 포항의 작은 집으로 돌아온 강서윤을 맞이한 것은 완전히 달라진 풍경이었다. 공병대가 임시로 수리했던 대문과 담벼락은 튼튼한 벽돌과 새 철문으로 말끔하게 재건축되어 있었다. 마당에는 짓밟혔던 꽃밭 대신 새로운 꽃들이 심어져 있었고 깨진 유리창들은 이중창으로 교체되어 따스한 햇살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강서윤의 사연을 접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보낸 후원금과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이루어진 기적이었다. 삭막했던 폐가는 이제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안락한 보금자리로 변모해 있었고 그 변화는 세상이 아직 살만한 곳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민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현관으로 나와 강서윤을 반겼다. 지난 몇 달 사이 민지의 얼굴에서는 그늘이 사라지고 생기가 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공포에 떠는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은 당당한 소녀였다. 이모 오셨어요. 저녁 준비 다 됐어요. 민지가 건네는 평범한 인사말이 강서윤에게는 그 어떤 군가보다도 아름답게 들렸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함께 먹었다. 전장의 참호 속에서 전투 식량을 먹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와 행복이 식탁 위를 감돌았다. 강서윤은 숟가락을 든 채 잠시 멈칫하며 이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제단 앞에 섰다. 오늘은 한상철 상사의 10주기 기일이었다. 강서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과 술을 올리고 향을 피웠다. 향연기가 피어오르며 방안을 은은하게 채웠고 사진 속 한상사는 여전히 젊고 씩씩한 모습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서윤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10년 전 불타는 배 안에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몸을 던졌던 전우의 마지막 외침이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 상철아, 약속 지켰다. 네 조카는 이제 내가 지킨다. 그러니 너도 이제 편히 쉬어라. 민지도 강서윤의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삼촌의 사진을 바라보며 씩씩하게 말했다. 삼촌, 저 이제 괜찮아요. 이모가 진짜 엄마처럼 잘해줘요. 나중에 커서 저도 이모처럼 멋진 사람이 될게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세요. 민지의 성숙한 다짐을 들으며 강서윤은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군인의 손과 작고 여린 소녀의 손이 맞닿아 체온을 나누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시련을 통해 그보다 더 끈끈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한편 태성건설과 관련된 재판 결과는 연일 뉴스를 장식하며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 백승기 회장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와 결탁했던 경찰서장과 국회의원들도 줄줄이 실형을 면치 못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돈과 권력으로 약자를 유린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엄벌의 이유를 밝혔다. 시민들은 환호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서윤 방지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내부 고발자 보호 및 군인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면책 특권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강서윤이 쏘아올린 작은 공은 대한민국을 조금 더 정의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수레바퀴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강서윤은 군복을 벗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바빴다. 그녀는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위기 청소년들을 돕는 멘토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경험을 담은 강연을 통해 리더십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비록 어깨의 별은 사라졌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여전히 제동님이라고 부르며 존경을 표했다. 그녀는 더 이상 총을 들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고 약자를 보호하는 자신만의 전투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제복은 벗어쓰되 군인 정신은 영원히 가슴속에 박제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강서윤과 민지는 집 앞바다의 방파제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멀리서 해군 함정들이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강서윤은 그 회색 점들을 바라보며 옛 추억에 잠겼다. 파도 소리는 여전했고 바다 내음은 변함없이 짰다. 민지가 강서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다. 이모, 바다가 그리우세요? 강서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 지금은 여기가 더 좋아. 내 바다는 이제 여기 네가 있는 곳이란다. 그녀의 시선은 먼 바다에서 민지의 맑은 눈동자로 옮겨갔다. 강서윤에게 바다는 전쟁터이자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지만 이제는 평화와 안식을 주는 배경이 되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제압하는 무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가 만들어낸 사랑과 유대야말로 세상 어떤 폭력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듯 그녀의 지난 시련들은 모두 부서져 추억이 되었다. 그녀는 민지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을 받아 길게 늘어졌다. 그들은 집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며
그들의 뒷모습을 비추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합리하고 어두운 곳이 존재하겠지만 강서윤과 민지는 두렵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줄 것임을 알기에. 그리고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기에. 함대의 백고동 소리가 멀리서 길게 울려 퍼지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다. 전설적인 여성 제독과 씩씩한 소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희망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다.